자, 제가 2017년 오픈형 상가를 낙찰받고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 인도명령을 내린 피고는 누구였냐? 한국 아메이였어요. 대기업을 상대로 제가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대한민국 1등 로펌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이 등장을 했어요. 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제가 현장에 위치한 곳은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입니다. 자, 제가 오늘 금곡동까지 온 이유는 무엇이냐? 자,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예, 다 봐도 상업지역의 느낌이 나죠? 상업지역인데 이쪽에 대로변에 상가가 3칸이나 나와서 현장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우선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장을 나오지 않았어도 이럴 거다라고 제가 예상은 될 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짓기보다 현장에 나왔을 때 느낌이 다를 수가 있고 제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위기를 느끼도록 현장을 직접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경매 목적물은 무엇이냐? 자, 바로 뒤쪽으로 보이는 카페 파스쿠치 매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와, 대로변에 있는 상업지역의 대로변에 있는 파스쿠치, 밖에 테라스, 외부 테라스도 있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시설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영업 매장으로도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살짝 특이한 게 있어요. 자, 그건 무엇이냐? 파스쿠치가 총 4칸, 1층에 상가 4칸, 106호, 107호, 108호, 109호 총 4개 호수를 일체로 파스쿠치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6호는 경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107호, 108호, 109호 약 4분의 3 정도만 경매가 진행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특이점을 보시고 우선은 현장을 가봐야 느낌이 오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다니시면서 영업하는 매장에 가서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매출도 좀 올려주시고 직접 먹고 느끼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매장을 쳐다보는 것도 또 하나의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저도 오늘 주문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 커피를 먹고 나왔는데요. 커피는 맛있습니다. 빵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안으로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상가로 집합 건물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인포메이션 이걸 확인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1층에는 20개의 구분호수가 있네요. 20개 구분호수가 있는데 아직도 분양 홍보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분양 홍보관이 아직도 있다는 점. 그리고 곳곳에 보이시죠? 1층의 전면부는 거의 차 있는데 1층의 후면부는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6, 107, 108, 109 총 4개 호수가 저희의 경매 목적물이 돼야 되는데 이 중에 106호가 빠졌어요. 그러면 7, 8, 9 3개 호수만 경매가 시작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가 7호, 어디가 8호, 어디가 9호냐? 일반적으로는 번호 순서대로 주겠죠. 자, 그러면 110호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 109호 쪽에 붙었는지 106호 쪽에 붙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저쪽 맨 끝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부터 6, 7, 8, 9호가 되겠죠. 가보실까요? 자, 정확히 4분의 1은 아니겠지만 자, 여기 처음에 파스쿠치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약간 스터디 카페식으로 한번 비춰주실까요? 네,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106호 경매 목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부터 107호가 될 거고요, 108호, 109호 여기 3개 호수만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우선은 뭐 이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다행입니다. 가장 비싼 인테리어가 들어간 부분인 주방이 있는 부분이 109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뭔가 다른 출구 전략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 전면부를 제외하고 후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잘 안 보이겠네요. 제가 후레쉬를 켜보겠습니다. 이쪽 뒤쪽의 호수는 전부 다 비어 있어요.
짜자잔, 전부 다 공실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 건물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가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막 관리 사무실을 다녀왔는데 미나칼리비는 약 200만 원 정도 그 전후로 있는데 현재 영업하고 계신 임차인분은 임대료를 잘 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집합 건물 내 입지는 봤으니까 한번 전체 상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쪽은 이렇게 막혀 있네요. 저기 아마 파주 평택간 고속도로 같은데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싫기도 하지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살아요. 저 건너편, 고가의 건너편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가고 싶나요? 잘 안 가게 돼요. 저게 바로 상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돼요. 강이나 개울이 있어도 넘어가는 거를 꼭 필요하지 않다면 넘어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별도의 상권처럼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멀리 아파트가 보이긴 하는데 저희의 상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 우측으로는 아파트가 보이긴 하는데 아파트의 세대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우선은 횡한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이쪽 방향으로 보니까 와, 건물의 코너 자리도 공실이네요. 코너 자리가 공실, 그리고 위쪽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실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자, 저쪽 반대쪽을 볼까요? 저쪽 반대쪽의 코너 자리도 공실이 아니어서 그래도 영업을 하시네 라고 봤더니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들어왔어요. 정상적인 코너 자리라면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주기가 쉽지 않겠죠. 자,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임대료가 저렴한 쪽에 들어가야지 사업성이 나온다. 따라서 추정컨대 저 위치는 공실로 놔두기 그러니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보면 좀 횡하네, 아무것도 없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업종 자체가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아요. 자, 한 블럭 옆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이 들어와 있지 않고요. 편의점이 들어와 있고, 와 자, 대로변에서 한 블럭 뒤로 들어왔는데 이쪽에서는 건물을 지은 지 조금 된 것 같은데 다 공실입니다. 1층이 다 비어 있어요. 조금 전 지난 편의점이 이마트24 편의점인데 건물 하나, 둘, 두 개 옆에 또 있네요. 이쪽도 뭐 다 비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다 비어 있네요. 자, 이쪽에도 뭐 대한곱창, 보약족발, 홍콩반점,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긴 한데 그래도 공실이 너무 많네요. 자, 왼쪽으로는 상가주택들이 좀 보이는데 단독주택 단지겠죠. 자, 단독주택 부지에 상가주택이 조금 있지만 옆에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세대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산이, 공원이 펼쳐진 걸로 보니까 배우 세대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쪽을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만 보였는데 그나마 여길 보니까 저기 한번 비춰주실까요? 파리바게트가 보이시죠? 자,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맨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요지의 자리에 우리가 알만한 네임밸류가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리바게트죠. 자, 파리바게트가 들어왔는데 파리바게트 간판을 보아하니 현재 예전의 인테리어가 돼 있어요. 요즘에는 저런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데 오랫동안 영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제가 보기에는 7년 이상은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나마 파리바게트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건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무래도 중심부로 들어오고 대형마트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상권이 조금 성숙된 분위기가 나네요. 자, 중앙은 성숙했는데 후면은 미성숙 상권이다. 무슨 얘기죠? 상권이 약하다는 거죠. 배우 세대가 약하다. 배우 세대가 약하기 때문에 잘 되는 곳만 잘 되고 상업지역이 더 커지질 못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쪽으로 여기가 중심 쪽으로 보이는 사거리가 나왔고요. 저쪽으로 보니까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지금 시간, 같은 시간에 우리가 파스쿠치 카페라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영업 현황이 어떠한지 잠깐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스타벅스를 다녀왔는데 스타벅스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역시 스벅은 스벅입니다. 그 시간에 상권을 제가 둘러보는 걸 영상을 간단히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표현하기에 따라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느낌? 저희 목적물에서 뒤쪽을 돌면서 유흥상권 쪽으로 들어가면서 중심으로 가니까 그쪽엔 유동인구도 많고 업종 자체, 들어온 업종이 탄탄했어요. 상업지역에 있어야 될 업종들이 다 있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탄탄하게 느껴지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았고 사거리에도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온탕의 느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상권인 걸 알고 갔어요. 둘러보지 않아도 알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는지 간단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둘러봤던 상권은 21타경에 66,793번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인데요. 자, 우선은 자세한 거 들여다보지 말고 상권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목적지를 지도로 보니까요. 자, 이런 형태의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도가 나왔을 때 저희의 목적물이 여기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는 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빨이 빠진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도 건물이 없는 걸로 보이고 건물이 없는 걸로 보이고 이쪽 뒤에도 건물이 없네요. 이쪽도 건물이 듬성듬성 없습니다. 자, 조금 더 스카이뷰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스카이뷰로 해서 들여다봤더니 공터들이 보여요. 자, 그런데 저희가 간 곳이 어디였죠? 자, 상업지역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우측에 요것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지적 편집도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토지의 용도별로 색깔별로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이게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색깔이 포털 지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긴 한데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을 봐야 되지만 우린 전체적인 판을 보기 위한 거니까 편의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빨간 상업지역은 여기밖에 없어요. 오, 굉장히 좋아요. 이쪽은 다 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상업지역으로 와야죠. 이게 굉장히 좋은 곳이네요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상업지역이 아직 활성화되진 않았나 보네. 왜? 다른 주거지역에 아파트는 다 들어와서 완공이 된 걸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아직 활성화되진 않은 걸로 보인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업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 세대가 많아져야죠. 이쪽 상업지역으로 유입이 많이 돼야 되니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자,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니까 배우 세대가 늘어나면 되는데 토지의 용도별로 보니까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3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곳들은 이미 건물이 다 섰어요. 더 설 땅이 없어요. 자, 녹지지역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편이고 좌측 상단편으로 북서쪽으로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는 이제 개발을 하니까 배우 세대가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네요. 그런데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에도 보니까 별도의 상업지역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상업지역의 배우 세대는 이미 완성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하기가 어렵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다른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주변에 도시가 더 생긴다면 여기 상업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도만 보고 여러분들처럼 처음 이 지역을 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업지역이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여기 상업지역은 되게 굉장히 소중한 땅, 가치가 높은 땅이 되겠구나. 맞아요.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확장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한적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시계획 세운 사람이 상업지역을 저렇게 넓게 잡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요 예측도 못하고 상업지역을 저렇게 넓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 상업지역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여기 상업지역은 주변의 주거세대에서 이용을 해줘야 되고 가장 큰 주거단지가 이 서측편에 있어요. 저희 상업지역의 서쪽에 있는 수원 호매실 쪽에서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 봤을 때 어땠죠? 이쪽에서 호매실로 진입하는 차들의 패턴을 봤더니 이 상업지역 앞을 대로변을 슝 그냥 지나쳐 갑니다. 아니, 이쪽에 살면은 여기에서 소비를 하고 필요한 걸 사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런데 왜 차량들이 이 상업지역을 이용하지 않고 통과해 버릴까요? 빠른 속도로. 자, 첫 번째 제가 현장에서 드렸던 얘기가 뭐가 있죠?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있다. 자, 볼까요? 제가 현장에서 로드뷰를 본 것처럼 여기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저희의 경매 목적물이었고요. 이쪽에서 방금 얘기했던 수원 호매실 쪽을 한번 쳐다보자고요. 고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고가를 지나서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쪽을 간다? 무슨 느낌이 들까요? 느낌이 잘 안 오시나요?
자, 그러면 수원 호매실 쪽에 사는 아파트 단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자, 저희의 상업지역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호매실 쪽을 쳐다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야, 우리 동네 좋다라고 하는데, 반대편 상업지역 쪽을 쳐다보니까 상업지역 쪽에서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적인 저항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사에 있어서, 소비에 있어서, 상권에 있어서 심리적인 저항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제한사항이 됩니다. 즉, 내가 이 아파트에 살고 상업지역하고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를 지나가서 저기에서 굳이 소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즉, 좀 편하게 얘기해서 남의 동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 구역 안에 있는 분들은 이쪽 자체 내 소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자연스럽게 생긴 도심이라 그러면 주거지역 근처에 근생상권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 근생상권이 모여야 상업지역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비를 하게 될까요? 자, 이쪽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지적 편집도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누르니까 자, 옅은 아이보리색으로 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약간 짙은 노란색, 여기는 준주거입니다. 자, 준주거 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인데 상업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예요. 자, 주거를 목적으로 하되 주거 중에서 상업시설에 가까운 게 준주거입니다. 그래서 보통 준주거 지역에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나 이런 게 많이 쓰게 되죠. 자, 이런 준주거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근생상권을 해소를 해라 라는 식으로 도시계획을 잡아놨나 본데, 이쪽에 준주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로드뷰를 누르고 준주거 지역의 가운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할 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가요? 무슨 건물로 보여지세요? 근생 건물이나 상업시설로 보이죠? 이게 준주거 땅에 이렇게 물론 할 수 있지만 토지의 최대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적합할까? 주거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상업시설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업지 내에서 볼 수 없었던 자, 독특한 업종들이 보여요. 어떤 업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병원이나 아니면 학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생상권이잖아요. 주거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값이면 내가 뭐하러 굴다리를 지나서 멀리 상업시설까지 우리 아이를 학원을 보내야 돼요? 우리 동네 준주거 지역에 아주 깨끗하고 시설도 별 차이가 없는 좋은 학원 시설이 있는데 내가 상업시설까지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아니면 오늘 기침을 너무 해가지고 병원을 가야 돼요? 상업시설까지 가서 그 병원을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도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요 정도 세대수를 가지고 준주거 지역을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놨기 때문에 이게 상업지역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만한 도시 자체는 자체적으로 생활하고 소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을 보조하라고 우측에 상업지역을 저렇게 줘놨다? 저는 이거 보면 도시계획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상업지역이 더 확장되고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 우리가 이 상업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죠? 1층에 술집이나 음식점들은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보였어요. 중심가에서는. 이건 왜 그럴까요? 자, 동네 분들하고 같이 뭐 한잔하자, 간단히 가족들끼리 슬리퍼 신고 치킨 한 마리 먹고 갈까, 호프 한잔 할까, 그런 곳은 여기서 소비하겠지만 외부 손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오늘 뭐 2차 3차까지는 한번 먹어봅시다 하는 거는 약속을 상업지역에서 잡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업종은 이 상업지역에 일부 유리하고 장사가 잘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에 있는 2층, 3층, 4층을 차지해야 되는 병원, 학원, 스터디 카페 이런 것 자체는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학원가가 이쪽에 형성될 텐데 이쪽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데 학생들로 인한 소비도 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학부모도 찾질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업지역이다,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아니면 내가 모르는 지역이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손품만 팔아보면서도 아, 이러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내 예상이 맞는지 실제 로드뷰를 통해서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있고
음식점들은 1층에만 있는지, 1층에 있는 음식점은 어떤 업종들인지 이런 걸 보면서 그 상권의 특수성들을 본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 물건은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1타경 66,793번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 로얄팰리스 1층에 107호에 2개호, 총 3개호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건물 면적은 42평이고요. 토지 건물 이괄 매각에 감정가는 25억 7천. 자, 6월 14일 날 유찰됐고 7월 21일 2회 유찰돼서 현재 감정가인 25억 7,200에서 감정가의 49%인 12억 6천만 원에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총 3개 호수가 나왔다 그랬죠? 107호에 2개 호니까 나머지 2개 호수가 뭔지 보려면 아래쪽에 내려가면 매각 물건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107호, 108호, 109호 3개 호수가 경매가 나왔어요. 107, 108, 109가 뭔지 현장에 가지 않고 알고 싶다면 감정평가에서 제공하는 도면을 보면 되는데, 자, 여기 사진으로 따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보니까 로얄팰리스 건축물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물 도면을 보니까 107, 108, 109가 있고요. 여기가 가운데 중앙통로가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이쪽이 부동산이 될 거예요. 이게 110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09, 108, 107만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사용하고 있었죠? 106호까지 사용한다. 그래서 일체로 사용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어폰 표시처럼 책갈피처럼 이렇게 묶여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4개의 호수를 일체로 사용한다. 자, 106, 107, 108, 109 중에서 우리가 경매 나온 건 107, 108, 109 3개 호수만 나왔다. 시설이 잘 돼 있고 영업이 막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은 하는 듯 보이는 카페, 1층에 카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더 이상은 후퇴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로 유지될 것 같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지되면서 약간은 상승할 여력이 있는 상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2분이 표시가 됐네요. 사업자 등록을 보니까 하나가 19년 3월 18일, 하나가 19년 7월 10일인데 자, 점유한 부분을 보니까 두 임차인 전부 107, 108, 109 전부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전부의 면적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날짜로 보게 된다면 앞에 분은 넘기고 나가신 분이겠구나. 뒤에 전부를 사용하신다는 분이 윤땡땡 씨가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겠구나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근데 진짜 사업자는 누구인지 누가 임차인인지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원에서 조사를 통해서 권리신고한 사람 아니면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이 된 거 이런 자료를 총망라해 줄 뿐이고 우리가 진짜 임차인임을 알고 싶다면은 그 임차인의 영업 현장에 가서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에? 가서 사업자 등록번호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저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업장을 이용을 했어요. 물론 커피가 먹고 싶었고 커피가 맛있어서 이용을 했지만 괜히 이용을 했을까요?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영수증 남성분들 잘 안 받으시는데 현장 조사를 가시면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돼요. 영수증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맨 상단에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사업자의 이름과 대표자 이름과 주소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수증마다 다르지만 저는 2장을 발급을 했는데 이용을 하더라도 한 장에 몰아서 계산 같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2번에 나눠서 연달아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자, 이쪽에 가려진 비표에 영수증 넘버가 매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101번 영수증이 있고 그 다음 끊었더니 102번 영수증이 있었다. 그러면 숫자가 1이 올라간 게 진짜 고객의 숫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고객이 지금까지 101명에서 102명째 온 거구나. 영수증 발급번호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영수증당 손님이 1.5명 올지 2.5명 올지 그거는 현장을 보시면서 파악을 해본 다음에 마감 때 나온 영수증 번호와 평균 고객 수를 내가 대충 현장 조사를 통해서 2.3명이다, 1.2명이다 조사를 해본다면 또 객단가도 조사해봐도 되겠죠. 객단가 손님을 보니까 10,000원씩 사더라, 15,000원씩 사더라. 100명 곱하기 10,000원씩 이용을 했으니까 일매출이 100만 원 정도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현장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수증 흘려서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신다면 진짜 임차인 현황,
영업 현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건 바로 유치권에 관한 부분인데요. 점유자가 누군지 특별히 모르겠는데 유치권을 주장하다고 한 부분에서 다른 영업행위를 하면서 매출을 막 올리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그러면 영수증을 발급하시고 향후에 낙찰을 받으시면 유치권 부존재 소송 때 법원에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도 좋겠죠.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단순 점유를 한 게 아니라 사용 수익을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법원이 저희 편을 들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건 나중에 제가 좀 세세하게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이 이 두 번째 있는 윤땡땡님이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자, 그리고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뭐 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아래 등기부 현황에 거래가액이 10억 6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0억 6천이 감정가는 25억인데 어떻게 10억 6천에 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세계 호수가 나와 있는 거고 경매 정보지에서 보여지는 대표 등기부는 여기 하단에 보면 나옵니다. 109호 등기부만 보여준 거예요. 즉, 한 개 호수만 10억 6천에 샀던 기록이 있다. 18년 6월에 이거를 그냥 참고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미납관리비도 어느 정도 있는지 현장조사를 알아냈고 상권이 이러해서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입찰 상담하신 분들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걸 제가 인수해서 직접 하고 싶어요. 아니면 임차인 보고 저거 사용하라 그래야죠. 자, 이러면서 수익 계산을 쭉 뽑아 오십니다. 자, 수익 계산서를 보면은 낙찰가 얼마에 대출 80%, 그 다음에 뭐 취등록세 얼마, 이러니까 수익률이 얼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보면서 당황을 해요. 80%? 그럼 제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회원님 어떻게 대출은 80%를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회원님은 경매는 80%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출구 전략으로 입찰을 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생기겠죠? 어떤 부분일까요? 부경꾼 채널의 구독자님 되시니까 눈치채셨나요? 그건 바로 우리의 경매 목적물 세계 호수가 담보 목적물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할까요? 현재 영업장은 몇 개 호수를 사용하고 있었죠? 4개 호수. 4개 호수 중에 3개 호수만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경매 목적물 107호는 106호와 벽체가 없겠죠? 벽체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목적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기존의 소유자도 3개 호수를 매매하면서 대출을 일으켰었고 대출이 잘 나왔는데 이제 4칸 타서 영업하는데 3칸만 샀으니까 대출 안 된다? 말이 돼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가장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담보 목적물로 삼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으로 독립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구조상, 이용상으로 독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전유 부분은 이 전유 목적에 맞게만 사용되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담보 목적물이 될 수 있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런 담보 목적물은 금융기관에서 보기에는 오픈상가처럼 이거는 특정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금융기관에 반박을 합니다. 이걸 왜 특정할 수 없어요? 건축물 도면도 있고 여기 건축물 도면에는 친절하게 설계도에 길이도 재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금융기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은 제가 몸소 겪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오픈형 상가를 낙찰받고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 인도명령을 내린 피고는 누구였냐? 한국아메이였어요. 무섭죠? 대기업을 상대로 제가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뭐 변호사 선임할 수 있죠. 변호사가 대한민국 1등 로펌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이 등장을 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저를 상대한다는 게 감격스럽기도 하고
아,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자신 있었던 게 오픈형 상가인데 불구하고 건축물 도면에 너무 자료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 의견은 이랬습니다. 자, 이 사건 경매 진행 과정의 현황 조사서에는 1층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고 감정평가서에도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위치를 특정함에 있어 집합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현황도를 참고하여 특정하였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합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현황 도면에는 각 점포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길이와 면적이 수치로 구체화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낙찰받은 경매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이걸 주장을 한 거죠. 주장을 했는데 상대 변호사 측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볼게요. 한 동의 건물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 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대법원 판례를 이쪽은 인용을 했습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사건이 기각되고 저는 제가 경매 낙찰 받았음에도 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가 인도명령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나한테 소유권의 하나인 권리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경매 목적물을 경매에 붙였기 때문에 이 경매는 무효입니다까지 가야 되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런 판결들이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아는 겁니다. 이제 알아서 구조상이나 이용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담보 목적물로 삼질 않는 거예요. 담보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없는 채권을 가지게 되버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금융기관에서는 머리 아파. 이제 앞으로 구조상, 이용상으로 정확하게 눈에 보일 때 벽체가 정확히 세워져 있고 아니면 최소한 바닥의 표식이 너비 3cm 이상의 표식으로 바닥색과 다른 이게 갈색이면 빨간색의 표식이 이런 말뚝이 양쪽에 박혀 있어서 표시해주지 않는 한 건축물 도면의 길이만으로는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담보 목적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건 금융기관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데도 있어요. 낙찰을 받고 나서 측량을 해서 이렇게 편히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짚어보셔야 한다는 걸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본 경매 물건에 상권이나 입지나 여러 가지 사항들, 영업 현황이 어떠하고 이런 걸 보는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렇게 경매 목적물이 현재 이용 중인 상가에서 일부만 나온 오픈형 상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매 목적물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담보 목적물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을 때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가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 저는 이때 패소한 이후로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좀 더 생겨서 이젠 안 되는 것도 조금 되게 만들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걸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출구 전략 속에 이 부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있게 됐는데 만약 이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구 전략은 실패하는 꼴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운 출구 전략이 완벽한 출구 전략인지 한번 보시고 완벽하지 않고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다른 새로운 대안은 가능할지 2안 3안을 준비하시고 2안 3안도 불확실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물건은 피해 가시는 것도 하나의 경매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무리하게, 무모하게, 무지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 하에서 여러분들의 출구 전략으로 수익 삼으시는 저희 부경꾼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언제나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